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1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노사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재편 작업이 첫 단추부터 좌초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올해는 인상폭이 상당히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8.03%를 기록했고 서울과 광주, 제주는 지난해보다 10%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 3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리나라 국민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박 기자,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일대에서 크루즈선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 한국인 33명 중에서 7명이 사망했고 7명은 구조가 됐고요. 나머지 19명의 상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 사고 당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급류에 휘말린 배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고 헝가리 현지 언론 등이 밝혔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외신에 따르면 현재 사고 현장에는 이 소방선과 응급차가 수십 대 출동해서 현재 구조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폭우로 인한 거센 물결 때문에 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헝가리 현지 언론은 현재 다뉴브강의 수온이 10에서 15도 정도로 낮아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탑승자의 경우에는 이 급류 때문에 몇 마일이나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에 걱정하는 지인이나 친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인 탑승객 33명의 신원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3명 중에서 31명은 이 국내에 참 좋은 여행사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여행을 온 경우였는데요. 이 중에는 2013년생 6세 여자 어린이와 1947년생 72세 남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여행사 임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임원은 대부분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상황,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요. 현재 신속 대응팀 파견과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 구성을 즉각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외교부 6명, 소방청 12명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또한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주 헝가리 대사관은 즉각 현장 대책반을 꾸려서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고요. 헝가리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피해 상황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3년물과 5년물에 이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마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5.2bp 떨어진 1.741%로 마감했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75% 아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3년 5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인데요. 전날 미국 국채금리 하락 여파에 국내 채권 시장도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대거 몰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금융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전날 1% 넘게 떨어진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 5거래일 만에 돌아온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상승세로 출발해 장중 2030선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전 오른 1194원의 거래를 시작해 하락으로 전환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날 장 마감 직전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는 등 당국 개입 경계감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공개됐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국토부는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8.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10.05%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은 12.3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와 제주, 부산 등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20.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과 영등포, 서초, 성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일가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였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 앞서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데 이거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앞서 지난 2월 국토부는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13.87%라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된 개별은 이보다 1.5%포인트 낮습니다. 표준지의 경우 서울 명동 등 주요 상업지 한가운데 있는 토지인 경우가 많고 또 국토부가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에 대해 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공시지가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보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더 낮게 나타난 겁니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내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이 기간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걸린 임시주주총회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노조는 주총장을 점거했고 또 현대차 노조 등도 가세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조선산업 재편 작업은 이렇게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네. 현대중공업 노조가 벌써 사흘째 주총장을 점거하고 있는 거죠?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파업과 함께 주총이 열릴 예정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 중입니다. 네. 노조는 물적 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주총 개최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인데요. 현대차 노조 등은 농성장에 공권력들이 개입하면 연대 파업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주노총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내일 주총에서 물적 분할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노조가 크게 반발하면서 주총 장소가 어떻게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네, 노조를 피해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현대중공업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이에 대비해 예상 변경 장소인 울산대학교 캠퍼스 앞에 내일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는데요. 인원은 3,000명 규모입니다. 내일까지 울산에는 현대중공업 노조 포함 최대 10,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경찰도 주총 예정지 주변에 4,200여 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물적 분할에 찬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측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네, 국민연금 수탁자 전문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물적 분할 안건이 가결되는데요. 2대 주주 국민연금도 찬성하면서 주총이 열린다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사실 업계에 안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조선 산업을 빅2 체제로 개편하는 첫 단추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로 신설되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4개 조선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게 되는데요. 산업은행은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전량을 한국조선해양 지분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인수 부담을 낮추고 대우조선은 경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사측 설명입니다. 물적 분할이 통과되더라도 국내외 합병 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재계는 노조 반대로 조선업 재편이 시작도 못하고 자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사측이 설명하는 중요성의 내용도 알겠는데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네, 노조는 물적 분할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절반을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고 부채의 95%는 현대중공업 사업법인이 안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복리후생 등을 축소하거나 직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노조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실제 주총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GM이 앞으로 4년간 창원 공장에 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 또 산업은행 등과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의 후속 조치인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이른바 한국GM의 먹튀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한국GM이 창원 공장 투자를 집행한다고요? 네, 지난해 GM이 우리 정부와 한국GM에 대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10년간 28억 달러를 시설 투자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GM은 전북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부평 공장의 신형 SUV, 창원 공장에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인 CUV를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창원 공장의 신차를 위한 투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GM은 지난 27일 창원 공장에서 도장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네, 이번 투자로 한국GM 자동차 생산이 늘면서 경영 정상화도 좀 속도가 붙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선 경차 스파크와 다마스, 라보 등을 생산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창원 공장 연간 생산량이 14만 대입니다. 9천억 원이 모두 투자되면 창원 공장 연간 생산량은 20만 대에서 25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차는 오는 2022년 말부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계획대로 창원 공장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지역 경제에 1조 8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와 10,0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공장에서 기존의 경차 대신에 요즘 인기가 좋은 SUV를 생산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경차 생산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GM의 생산 네트워크를 이용해 재활용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 지역으로 경차 수요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오 기자,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조금 전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도 열렸는데요. 새 공익위원들은 경제와 경영을 전공한 학자들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의 여건도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경제 분위기의 획기적 반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윤정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최근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는 건 아무래도 경제지표 악화와 또 부작용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올해 1분기 GDP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실질 소득 성장률은 0%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소득 상하위 소득 격차가 벌어진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더 커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동 생산성 증가폭인 3%에서 4%보다 낮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69%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대 4%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떤 논의도 한 적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내년 인상률이 한 자릿수가 될 거란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29%가량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속도 조절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동결이나 인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내일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엽니다. 입국할 때 수화물을 찾으면서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면세 한도는 원래대로 $600가 유지되는데 이걸 초과했을 때 면세 순서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위치는 입국 신고장을 지나 세관 신고 전 수화물을 찾는 곳 옆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골프채, 골프 가방 등 $600 이하인 품목 10여 개입니다. 황금성이 좋은 담배는 구매한 뒤 시내에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보따리상이 생길 우려가 있어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도 면세품 재반입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시내나 출국장, 기내면세점 구매 한도인 $3,000 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를 더 살 수 있지만 들여오는 면세품 합계가 $600를 넘으면 초과분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공제 대상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물품, 간이세율이 높은 물품 순입니다. 만약 출국할 때 $600짜리 가방을 사고 해외 면세점에서 $400짜리 의류, 입국장 면세점에서 $300짜리 국산 화장품을 산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을 가장 먼저 공제해줍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300 한도 내에서 면세 처리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분류돼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출국장하고 시내 면세점에서 그 국산 제품은 이제 해외로 한 번은 반출이 되거든요. 해외로 한 번이 반출되면은 이 시점에서는 관세법상으로는 외국 제품으로 봅니다. 한편 가격이 $400 이하면서 용량 1리터 이하인 술 한 병과 60ml 이하 향수는 종전과 같이 구매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인터넷은행 선정에 실패하면서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정 기자, 오늘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선정과 관련해서 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조금 전 11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제3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정무위원들이, 정부 측에선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새로운 인터넷은행 선정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다시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심사처럼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1기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K뱅크의 KT는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돼 각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K뱅크의 경우 KT의 대규모 증자가 사실상 무산되며 대출까지 중단한 상황인데 이런 선례를 보고도 새로운 지원자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묶여있는 빅데이터를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카드 혜택 변경과 관련한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비대면 거래도 설명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A씨는 항공 마일리지 혜택 변경 약관을 카드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에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본격화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것인데요. 위원회는 사건을 판사에게 배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 조사하는 건지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각각의 입장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위원회는 문제가 된 특정 리튬이온 전지와 전지셀, 전지 모듈, 전지팩 등 제조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향후 판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측은 45일 안으로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 판결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판결은 내년 하반기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판결에 따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곳 중 한 곳은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화웨이가 5G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5G 오픈랩을 우리나라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개소식 행사는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정 기자, 이 화웨이가 중요한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을 했어요. 네, 당초 정부와 국회 관계자를 초청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 제재 등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를 감안해 행사를 대폭 축소한 겁니다. 아예 개소식 연기 가능성까지 나왔지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 관계자는 화웨이와 함께 일하는 국내 파트너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웨이의 5G 오픈랩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화웨이의 한국 파트너사들이 5G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화웨이의 5G 장비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겁니다. 앞서 화웨이는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세계 지역에 이런 5G 오픈랩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한국을 처음으로 택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글로벌 5G 장비 시장 점유율이 발표가 됐죠. 삼성이 화웨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동안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왔는데요. 미국 한 IT 시장조사 업체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글로벌 5G 통신장비 매출 점유율을 조사했습니다. 삼성이 점유율 3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화웨이가 28%, 에릭슨이 27%, 노키아가 8%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삼성의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도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인터넷 업계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는 문화 콘텐츠 탄압이라면서 질병 코드 분류 결정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게임은 물론 IT 기업 성장을 둔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달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5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1천여 가구로 전체의 57%고 광역시가 1만 2천여 가구, 지방도시는 4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오름세로 2,070포인트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0.8% 빠지면서 685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이 올라오면서 지금 참 좋은 여행이 7%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주가는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0.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중국의 개미 히토류 보복카드를 시사했는데요. 히토류 관련주인 쌍방울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허가 취소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에 청문이 열린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투심에 영향을 좀 준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하락 반전하면서 0.5%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19,900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